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뤄볼 내용은 이번에도 한번 잠시 다뤘었지만요. 스위프트 제재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숙하게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서구의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에 굉장히 많이 공을 기울이고 있고요. 러시아의 제일 큰 은행 두 개, 스버뱅크하고 VTB라는 그 은행을 제재하는 걸 넘어서서 러시아 중앙은행까지 스위프트 체제에서 뭐 퇴출시키고 그 러시아하고 다른 나라하고의 거래를 막는 그런 굉장히 뭐 어떤 사람들은 금융 핵폭탄이라고 부르기까지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향후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프트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보려면요. 본다면은 일단 가맹 은행 수가 200여 국가의 11,000개 은행들이 현재 가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그 중에서도 큰 은행인 2,000여 개의 은행이 스위프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 출자를 해서요. 그리고 처리화폐를 보면은 달러가 전체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유로화, 이게 굉장히 많이 큰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화, 그리고 위안화입니다. 중국 위안화 대략 한 3%, 굉장히 미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체 결제 금액 규모를 본다면요. 스위프트 체제에서는 매년 한 140조 달러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요. 스위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미국에 자식들이 유학을 가 있다. 그러면 달러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 하나은행 또는 국민은행 가가지고 그 자식에 있는 계좌번호에 그 송금을 할 때 그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럴 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즉 달러가 대부분 해외에서 해외로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해외에서 해외로 이렇게 송금을 할 때 이게 많이 쓰이는데요. 그 다음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CIPS 이거는 중국의 역외 인민폐, 역외 RMB 결제기구입니다. 그거랑 러시아도 뭐 결제기구가 있겠죠. 러시아랑 그 중국의 그 CIPS를 통해서 러시아랑 이렇게 결제하는 이 대금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 0.7조 달러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체제에서 본다면은 전체 규모에서 본다면 굉장히 작은 규모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이거 대략 한 0.5% 정도 전체의 그 CIPS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프트의 본질은 뭐냐? 그거는 은행 간 메신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도 메신저 프로그램 많이 쓰죠. 뭐 대표적인 게 카톡이 있죠. 카톡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카톡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뭐 하나은행이라고 하죠. 하나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하고 하나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계좌로 이체를 한다 그러면은 뭐 예전 같으면 전화를 걸었거나요. 아니면 텔렉스라는 거 있죠. 그 텔렉스를 통해 가지고 소식을 전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스위프트라는 통신망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스위프트는 정확히 말하면은 메신저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결제는 다른 데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는 스위프트로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래서 메시지 전달 시스템인 거고 절대 결제 시스템은 아니다. 그럼 결제는 누가 해주냐? 여기에서 칩스라는 게 나옵니다. 칩스와 연계돼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나중에 칩스라는 것이 결제를 총괄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칩스라는 건 뭐냐? 칩스를 풀어보면요. 클리어링 하우스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것은 클리어링 이게 뭐냐면은 뭐 A는 B에게 1,000을 줄 게 있고 B는 C에게 1,000을 줄 게 있다.
그러면 보통 거래에서는 A가 B에게 1,000을 보내고 그 다음에 B가 C에게 1,000을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클리어링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업시간이 끝나고 클리어링 시스템에서 쫙 다 정산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B는 1,000 받고 1,000을 줘야 되니까 B는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러면 A에서 C까지 1,000을 보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클리어링 시스템이라는 거. 클리어링 하우스가 하는 게 청산소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칩스라는 것은 은행끼리 서로 거래를 하는데 수천 개 은행끼리 하루에 어마어마한 거래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매번 A에서 B로 보내고 그 다음에 B는 또 C로 보내고 이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다 끝나고 영업이 종료되고 이걸 한꺼번에 쫙 모아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너 B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A는 C한테 뭐 1,000만 보내면 돼.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간 거래를 청산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칩스 자체만으로는 아까 스위프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 결제가 한 140조 달러인데요. 칩스 자체만으로는 한 407조,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칩스는 이것은 이제 민간 은행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뉴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은행들은 주로 미국 은행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유럽, 일본, 그 다음에 뭐 아시아에서도 몇 개 은행들이 이렇게 회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들도 교통은행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은행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은행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지금 제가 아는 거는 24개 은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잘 이게 이렇게 공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은행들이 모여서 그 은행들끼리 하나의 시스템에서 A는 B한테 얼마 주고 뭐 B는 뭐 C한테 얼마 주고 이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정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칩스가 하는 주요 일들은 뭐냐면 주로 유로 달러 결제를 수행합니다. 유로 달러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도 가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의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달러가 아니라 달러가 유럽에서도 뭐 또 아시아에서도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서로 빌려주고 뭐 빌리고 이런 거래가 있을 때 그 역의 달러를 주로 결제하는 게 이 칩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은행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이 24개밖에 안 되는데 아니 전 세계 그 수많은 달러 결제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이제 24개 은행들은 뭐라 해야 되나 직접 참여 은행이고 간접 참여 은행들이 있습니다. 간접 참여 은행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간접 참여 은행이 직접 참여 은행에 계좌를 트고 그 계좌를 통해서 칩스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네팅 서비스다. 즉 영업 종료 후 정산 방식이라서 예를 들어 우리가 외환은행이나 국내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자기 자식 또는 자기 뭐 아는 사람한테 송금을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3일 정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마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게 미국에 있는 칩스라는 청산소에서 당일에 모든 은행들의 영업이 종료된 후에 그걸 쭉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국에 있는 은행들은 그 영업시간이 또 다르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평균 3일 정도가 보통 필요하다. 아마 실제 송금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스위프트와 칩스는 뭐 아주 제일 간단한 버전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한국에 아빠가 있고 미국에 유학 간 아들이 있어요. 1,000불을 송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한국의 아빠는 하나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은행한테 나 1,000불 송금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야. 미국에 있는 BOA라는 은행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은행 창구 가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하나은행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쫙 입력을 하죠. 그러면 그 메시지가 스위프트 서버로 가겠죠. 이 메시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는 또 돈 받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렇게 갑니다. 딱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대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는 이 아빠 계좌에서 1,000불을 빼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로 1,000불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은행은 직접 그 회원사가 아니니까 하나은행이 거래하는 그 직접 거래 칩스 직접 거래 참여자가 있겠죠. 그거인 뭐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요. JP 모건 뱅크라고 하면은 거기에다 알려주는 거죠. 나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서 이 칩스 결제 시스템에서 그래 그러면 JP 모건에서 1,000불 오고 그 다음에 BOA로 1,000불 간다. 이게 딱 끝나면은 BOA에서 아들한테 당신 계좌에 1,000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위프트는 그 자체로 기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결제 시스템과, 즉 이거는 메시지 전달 시스템이니까 반드시 결제 시스템과 메시지 시스템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스위프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칩스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리고 뭐 칩스 회원이 아닌 은행 간 결제를 보조를 해주고, 즉 이거는 뭐냐면 스위프트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최근에 굉장히 그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서 그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게 CIPS, 중국의 역외 이하나 결제 시스템인데요. 크로스 보더,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인터뱅크, 국경과 국경을 넘어서는 은행 간끼리의 페이먼트, 지불 또는 결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CIPS는 결제 시스템이니까 CIPS 자체 내에도 메시지 전달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2017년인가 CIPS하고 스위프트하고 합작 사업을 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CIPS에서, 즉 중국에서 너네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할게.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MOU도 맺고 실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메시지 전달 시스템을 결제 시스템 하나만으로는 안 되겠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내가 너한테 돈을 보낼게 하는 이런 메시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스위프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스위프트를 사용한 이유가 이제 뭐 재밌는데요. 그 이유는 뭐 너무나 간단해요. CIPS 자체의 메시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나라의 은행들이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죠. 뭐 네트워크 효과라 그러죠.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스위프트를 사용한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이 완전히 뭐 원탑이죠. 근데 카톡 말고도 뭐 네이트원, 뭐 예전에 있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던 뭐 그런 메신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랑 이제 우리 비즈니스 했으니까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앞으로 연락을 많이 합시다. 그러면 뭘로 할까요?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메신저 프로그램 요걸로 하시죠. 그러면 상대방에서 뭐 이러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스위프트 이 메신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그 결제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데요. 타겟2라는 이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유로화 결제 시스템인데요. ECB, 즉 유럽 중앙은행에서 만들어낸 그 결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요게 아까의 CIPS, 그 다음에 칩스, 요 두 가지는 정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네팅해서 딱 A는 B에게 1,000 주고 B는 C에게 1,000 주면은 B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이렇게 네팅해주는 보내야 될 거, 받아야 될 거, 이것만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실시간으로 A가 B에게 1,000 주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B가 C에게 1,000 줘. 그러면 또 바로 B가 C에게 1,000을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얼타임, 실시간
그로스 세틀먼트 시스템. 그 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받을 거 플러스 보낼 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 금액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1000을 받을 게 있으면 1000 받고 뭐 500을 보낼 게 있으면 500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평균 5분 내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전달 시스템 자체는 메시지만 전달하니까 메시지 전달하는데 시간이 거의 안 걸리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정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타겟2는 굉장히 빠릅니다. 요거의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농협에서 하나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한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한국은행 산하에서 정산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RTGS 방식을 쓴다는 거죠. 만약에 네팅 방식을 쓰면은 지금 내가 돈을 보내면은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서 뭐 농협으로 돈을 보낸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딱 보고 있다가 하나은행에서 이쪽으로 보낼 건 1000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은행에서 뭐 농협으로 받을 거는 뭐 얼마 있고 뭐 이거를 해가지고 장이 끝나고 은행 영업이 종료하고 이렇게 정산 방식으로 한다면은 적어도 뭐 한 오늘 아침에 보내도 한 뭐 저녁 늦게나 받아볼 수가 있겠. 돈이 이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국내의 시스템. 근데 이게 타겟은 어떻게 보면 국내 시스템인 거죠. 유로화를 결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스위프트 제재와 이 반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 이제 스위프트 제재를 했다는 거는 뭐냐면 결제 시스템을 손을 본 게 아니라 제일 쉬운 게 아예 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전송 수단을 무력화했다. 보통 금융제재 핵폭탄이라고 뭐 표현을 합니다. 사실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은행끼리 거래가 불가능해지겠죠. 스위프트를 쓰는 은행끼리는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근데 문제가 많다. 뭐냐면은 누구를 한가 세게 때렸는데 주먹에 이 손가락이 부러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 역사를 본다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있었죠.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부르는 영란은행 여기에 주주였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이민 온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조지 워싱턴처럼 부자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독립전쟁을 하니까 영란은행을 통해서 해외에 채권 발행하고 뭐 채권 사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1776년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독립전쟁 기간에도 조지 워싱턴은 그 영란은행의 주주로서 배당 받아먹고 이렇게 했다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보면은 영란은행이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겠죠. 조지 워싱턴쯤 되는 그런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주식을 소유한 영란은행의 주주가 돈을 벌고 그 사람은 그걸로 뭘 했겠습니까? 조지 워싱턴은 영국에서 몰래 전쟁 물자 사서 몰래 보냈겠죠.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밀수를 했겠죠. 그리고 영국하고 싸웠던 거죠. 이럴 때도 조지 워싱턴의 주주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뭐 그 주식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걸 안 했어요. 여기가. 근데 뭐 그게 뭐 지금하고는 좀 다른 의미겠지만 어쨌든 금융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그대로 둔다라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원칙들이 굉장히 좀 크게 파괴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랬던 게 뭐냐면은 현대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지지율은 45%고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잘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49%예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중간선거 올해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중간선거를 한다면은 바이든이 질 거다 뭐 보통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또는 뭐 어느 나라 정권이라든지 제일 싫어하는 게 높은 인플레이션율이죠. 40년 만에 최대치인 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이든이
이게 3월 10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바이든이 그때 국정 뭐 그 기자회견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율은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푸틴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여기가 바이든이 취임하던 때예요. 2021년 1월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푸틴이 그 공격을 시작했던 개전을 시작했던 데 침공을 했던 때예요. 2월 24일이죠 그때.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올랐죠. 왜냐면은 이 3월 10일에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이거는 2월까지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7일치 더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올랐지는 대부분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내에 있었던 거죠. 물론 앞으로 이게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뭐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그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행정부의 급한 마음, 11월 중간 선거를 두고서 이 의회 권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급한 마음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스위프트 제재라는 상당히 뭐냐면은 내가 남을 때렸을 때 남도 굉장히 아프지만 자기 주먹에 자기 손가락도 골절이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재에 의도치 않은 반작용을 한번 본다면요. 결국에 이 싸움을 보면서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만 미국하고 아주 뭐 친하진 않고 좀 얼추 이렇게 중간쯤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스위프트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러시아처럼 당하겠네. 그런 거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스위프트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네.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대안이 어디입니까? 지금 G1, G2에서 G2인 중국밖에 현재 없는 거죠. 중국을 봤더니 여기 CIPS라는 그런 게 있네. 결제 제도가 있네. 그럼 거기는 메신저 프로그램 뭘 쓰지? 하고 봤더니 아직은 스위프트를 쓰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정말 어려우면은 그러면 CIPS가 그럼 우리 이제 스위프트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스위프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걸 원한다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예를 들어 인민폐 국제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카톡에서 뭐 제가 저도 네이트온 쓰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카톡에서 네이트온으로 갈아타자.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인도, 이란, 인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제재에 대해서 뭐 우리는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은 뭐 예전부터 CIP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고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네이트온, 다시 말하자면은 새로운 스위프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저는 이제 향후에 이런 식으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발전할 거다라기보다도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그동안 누려왔던 달러 기축통화 지위가 2차 대전 이후에 쭉 누려왔던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가 거의 80년 정도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이게 위협받는 단초를 제공한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도 단초를 제공했다. 이번 스위프트 제재의 특징 또는 반작용, 요게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민폐 RMB라 그러죠. RMB 국제화에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다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그 뭐라 해야 되나 디딤돌을 만들어 주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화폐가 국제화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역에서 즉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사람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무역을 했는데 인민폐로 무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RMB로 무역을 결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의 은행끼리 한국에 있는 뭐 하나은행하고 일본에 있는 노무라 은행하고 뭐
RMB를 결제를 하기로 했다. 그럼 이거를 결제를 해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재는 이게 CIPS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CIPS는 그 메신저 시스템을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 노무라은행한테 내가 너한테 100만 위안 보낼게 하는 이런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뭐 중국에서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새로운 거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걸 만들어도 그거 누가 써? 스위프트 그냥 지금 쓰던 거 쓸게 하고 심지어 중국도 CIPS도 그런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우리 스위프트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쓰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구실이 생기고 실제 수요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요 역의 RMB 인민폐 결제 시스템들이 이렇게 도약하는 단추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로 어떤 화폐의 국제가 되느냐? 아니죠. 저는 풍부한 국채 시장과 그다음에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국 국채 시장의 규모는 크지만 중국 국채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느낌이 뭐라 해야 되나요? 시장 경제 원칙이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는 잘 안 바라보고 판단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직 큰 일종의 걸림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국에다 투자했다가 그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야? 돈 빼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아직은 요거는 중국 공산당으로서 아직은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세 가지 필요 조건이 필요한데 최근 스위프트 제재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 나름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긍정적인 효과를 본 데가 CIPS인데 요거는 이제 RMB 국제화의 제일 첫 단계 초보적 걸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런 큰 변화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향후에 이 전 세계의 금융 체계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졸탄의 얘기입니다. 졸탄이 이제 최근에 3월 7일에 쓴 그 서한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졸탄은 현재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금융 제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브레튼 우즈 1기. 이건 뭐 우리 다 잘 아는 거죠. 2차 대전 이후부터 닉슨의 금태한 정지가 있었던 72년까지.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금에 의해서 보증되는 달러를 가지고 달러 본위 제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밑받침해줬던 그 환율 제도, 국제시장에서의 금융 제도의 제일 큰 축 중에 하나는 고정 환율 제도였죠. 그 다음에 브레튼 우즈 2기는 72년부터 현재 그 2022년 뭐 여기 제가 물음표를 했던 게 과연 그럴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겁니다. 이때는 기축 통화인 달러 본위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본적으로 뭐라 해야 되나요? 특징 지었던 거는 변동 환율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탄의 얘기에 의하면 이제부터는 브레튼 우즈 3기다. 즉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기로 도입하는 그런 도입부가 아니겠느냐. 또는 이전의 시기가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상품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그 상품들이 굉장히 상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이제 커진 상황인데요. 상품이 보증하는 RMB, 상품이 보증하는 RMB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엔 금이 보증하는 달러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그 러시아의 상품을 누가 사준다는 거예요? 중국이 사준다.
살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라는 거는 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엔 금 하나만 있었는데 금도 있고 금속, 뭐 니켈, 뭐 이런 금속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원료, 원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곡물,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RMB를 보증해 주면서 RMB와 달러의 양극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주 대담한 그런 예언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그렇다면은 지정학적으로 또는 지경학적으로 향후에는 굉장히 큰 G1과 G2의 양극 시대가 새로 열리는 게 아닐까. 이전에 그 냉전 시대처럼 소련, 미국 이렇게 두 큰 축이 대결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이제 모양이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그런 또 지정학적인 양극 시대로 돌입하는 우리 초입에 있지 않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결국에 스위프트 제재라는 것은 때렸을 때 맞는 사람도 굉장히 아프지만 자기 주먹의 손가락들도 일부 골절이 되는 대형 사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프트 제재를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히려 달러의 기축통화, 달러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통화였던 그런 달러의 시대가 오히려 저무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런 뭐 지금 이게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스위프트 제재와 그 반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